안녕하세요. 오늘 아시아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지금 개최하는 강좌 두 번째죠. 아시아 문명지식학교 제2강을 맡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백지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중국 현대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평화사상 그다음에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원래 제 공부의 그 배경은 20세기 초 중국의 어떤 지식, 그다음에 학술 담론, 지식 담론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 중국의 아시아의 현대 중국의 어떤 지식 사상을 좀 동아시아의 관계 속에서 어떤 평화 사상과 접목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의는 이 아시아란 무엇인가, 아시아의 정체성이라는 큰 주제하에서 그 안에서 중국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이 신실크로드 구상과 중국 정체성의 재구성이라고 했다가 이제 재구성은 일단 빼봤는데요. 신실크로드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좀 어색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크로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국가급 프로젝트로 제기하고 있는 1대1로라는 프로젝트죠. 이것이 오늘은 지금 중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1대1로라고 하는 그 국가급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화두로 삼아서 과연 이 전체 아시아란 무엇인가, 혹은 유라시아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의 정체성을 좀 같이 사고해보는 답을 준다기보다는 도대체 그 전체 아시아 혹은 유라시아 속에서 중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고대 문명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어떤 국가 프로젝트와 연관을 좀 동서와 그 고금을 좀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중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실크로드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우선 정의가 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브리타니카 사전을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 고대의 이제 중국과 서방을 연결하는, 그래서 물자를 연결하고 특히 이제 이 중국에서부터 저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로마까지를 연결하는 어떤 교역로로서 중국은 이쪽으로 비단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서구에서는 그 대신 이제 서구는 또 중국에게 그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보냈고, 뿐만 아니라 중국은 또 이 교역의 과정 속에서 뭐 네스토리아 기독교라든가 아니면 불교라든가 이런 또 서양의 문명을 또 받아들이는, 그래서 물자 교역뿐만 아니라 어떤 문명의 어떤 교육이 일어나는 어떤 동서 문화의 어떤 교역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실크로드이고요. 그러면 이 1대1로라는 건 무엇인지 우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3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그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중국이 이렇게 선언을 2013년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전에 오랫동안 이 이니셔티브를 구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어의 이름은 1대1로죠. 이 말은 그야말로 대라는 것은 띠라는 소리죠. 다시 실크로드 그림을 보면 이게 띠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서양까지. 그리고 그런데 이 띠는 이제 육상의 로를 말을 하고, 그다음에 1로는 또 해상의 루트를 포함해서 육상로 하나, 그다음에 해상의 루트 하나라고 하는 1대1로라는 이니셔티브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 처음 나왔을 때 영어 이름은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용어를 여러 가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로 이렇게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구상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2015년에 이제 여기에 이런 지금 이렇게 긴 글의 이 문건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하나의 어떤 실행 노선이 딱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는 이 일대일로가 그 안에 3개의 육상 노선과 2개의 해상 노선으로 구성이 됐었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이게 바로 이제 육상 노선이고요. 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에는 요 밑에 보시는 6개의 회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이것은 즉 해상 루트.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극지방,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이 극지방이 예전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제는 극지방까지 인간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폴라 실크로드라는 개념도 생겼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노선이 정착된 것에 이 6개 회랑을 좀 이따가 보실 텐데요. 그 다음 최근에 2019년에는 다시 또 한 번의 실행 노선이 다시 나와서 여기에는 이 6개 6대 회랑에 들어가 있지 않는 동북아 경제 회랑이라는 개념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도 오늘은 자세히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면 이렇게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육상 노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해상 노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해상 노선은 동남아시아,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지구를 이제 북미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호주까지도 좀 포함을 하죠.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띠와 벨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개 아까 말씀드렸던 육상 노선의 6개의 벨트, 그 다음에 해상 노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바로 중국, 몽골, 러시아 회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몽골을 거쳐서 러시아로 이어지는 이 회랑이죠. 제가 2019년에 새로 나온 문건에는 동북아 회랑 얘기가 잠깐 나온다고 했는데 이 일대일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동북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장 경제가 발달해 있고 교역이 굉장히 활발한 동북아는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15년에 이 처음 비전과 실천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변화와 이 중국 동북 삼성이 많이 이제 노력을 하면서 요 중국, 몽골, 러시아 회랑을 동북아로 연결하는 이런 논의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얘기도 오늘은 자세하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유라시아 대륙교라고 하는 노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서아시아로 가는 코리도, 그 다음에 중국 파키스탄으로 가는 코리도,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인도로 가는 회랑,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로 가는 회랑, 이렇게 6개의 육상 노선이 지금 이제 확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실크로드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상 실크로드를 보시면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싱가포르 요 사이에 있는 그 말라카 해협을 진짜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으로 가서 여기가 예전에 수에즈 운하가 있었던 곳이죠. 이곳을 지나서 다시 유럽으로 가는 이 루트가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6개의 회랑과 그 다음에 해상 실크로드가 바로 이렇게 지금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고대 실크로드, 문명 실크로드와 지금 일대일로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아마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연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국은 이 일대일로를 왜 만들었는가? 우선은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는 뭐다라고 설명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왜 이런 거대한, 정말 엄청난 메가급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죠. 이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 개혁 개방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했죠. 급성장을 했지만 그리고 뭐 거의 연 10% 이상의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이제는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해서 중국이 더 이상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면 중국의 이 내부에 엄청나게 생산되는 과잉 생산력, 그 다음에 이런 금융이익을 내부에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외부 영토를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장을 중국 바깥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이 일대일로를
에서 이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1대1로를 만든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 이 1대1로 주변에 보면 이 나라들이 굉장히 저개발 국가들이 많잖아요. 이 나라들에게 인프라를 다시 깔아서 철도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철도, 도로 이런 회랑들을 깔고 이래서 서로 중국과 이 주변에 있는 저개발 국가가 같이 윈윈하기 위한 이런 전략이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평화발전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평화발전 전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중국이 오랫동안 그 개혁개방 이후부터 오랫동안 그 도광양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빛을 숨기고 어둠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때가 올 때 자기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때가 올 때를 이제 기다린다는 그 도광양해라는 정책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2010년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중국 굴기라는 게 일어났죠.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중국 굴기를 말하다가 한동안에 이 평화 굴기, 중국어로는 화평 굴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평화롭게 peaceful rise다. 우리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중국이 너무 갑작스럽게 발전을 하고 막 이러니까 중국 굴기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이 서방 세계에서 또는 주변 세계에서 이 중국 위협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중국이 여태까지 조용하게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대국으로 일어나면서 하나의 패권을 도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중국 위협론이 다시 일어나게 되니까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이 평화를 굉장히 강조했죠. 우리가 지금 중국이 다시 부흥을 하는 것은 굉장히 평화적인 방식이다. 그러면서 이 1대1로에는 우리가 평화롭게 우리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까지 같이 연결해서 함께 발전하는 평화 발전의 전략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동서 간의 상호 교육, 그러니까 서로 네트워크, 그다음에 서로 문명적인 어떤 상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고 호리호혜라고 하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고대 실크로드의 문명 정신을 굉장히 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건 중국이 하는 말이고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중국이 지금 내세우는 1대1로와 고대의 어떤 문명적인 어떤 루트, 동서 문명의 교육의 루트로서의 실크로드를 같이 보면서 과연 중국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중국 혹은 고대의 중국으로 비춰서 지금 중국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기를 좀 다룰 텐데요. 이 1대1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냉전 시대의 지정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지정학과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탈냉전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모호하죠. 왜냐하면은 탈냉전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이제 포스트 콜드워라고 하죠. 그러면 이 냉전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냉전이 일정 정도 지속되면서 어떤 후기 단계로 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탈냉전, 포스트 냉전으로서 탈냉전 시대의 어떤 지정학이 냉전 시대 지정학과는 완전히 다르게 재편되겠죠. 그럼 그 속에서 중국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냉전 시대 때 지정학에서 포스트 냉전 시대의 지정학으로 가면서 중국의 국가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문명 정체성이라고 할지 혹은 아시아에서 혹은 유라시아에서의 지역 정체성은 어떻게 지금 다시 재편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들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지정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원론적인 설명들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세기에 영국의 맥킨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섬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섬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이 지구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봤어요. 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섬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나 일본처럼 아예 이 외도,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섬, 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북남미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이렇게 벽도라고 있는 이 세 개의 어떤 땅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여기서 이 세계섬, 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이 연결하는 수송로와 무역을 장악하는 세력이 바로 세계를 제패한다라는 말을 19세기 했죠. 19세기이면 바로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세계잖아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확 들어오죠. 지금 이 지도가 뭐냐면 이 독일의 그 베를린 바그다드 철도예요. 베를린에서부터
요 바그다드로 내려가는 요 철도를 독일이 만들려고 했는데 1차 대전에 이제 독일이 패전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후에 이제 독일이 패전하면서 이걸 가만히 안 놔뒀죠. 이때 이 제국주의의 그 선두주자들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였죠. 소위 말하는 요 아프리카, 그다음에 요 지역을 다 영국과 프랑스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독일이 후발주자였으니까 이 수에즈 운하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독일은 후발주자였으니까 이 영국과 프랑스가 장악하고 있지 않은 곳을 피해가기 위해서 바로 이 철도를 구상을 했던 거죠. 결국 독일이 패전을 하면서 베르사유 조약 때 이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승전국들이 다 이 독일의 이 베를린 바그다드 철도의 권리를 다 박탈하고 다 해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과 그 미국을 지지하는 영국, 프랑스로 구성되는 하나의 해상 패권이 구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냉전 시대의 지정학에서 우리가 그 이제 주변부 지대론이라는 말을 하죠. 즉 냉전 시대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바로 소련이죠. 그렇죠? 랜드 파워라고 하는 육상 권력, 소련이고 여기 중국이 같이 있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의 어떤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소련과 이제 그 다음에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이제 아까 이 유라시아, 즉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를 장악하는 자들이 바로 세계를 장악한다라고 맥킨더가 얘기를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 가장 중요한 이 유라시아 대륙을 바로 그 소련이 이제 장악을 했죠. 소비에트 연합을 만들어 장악을 했고 거기에 중국이 있고요. 그런데 이 주변, 소위 말해서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쪽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뭐 인도, 뭐 이쪽 지역은 이게 이제 주변부죠. 예, 림랜드라고 해서 이 주변 지역은 완전히 공산 진영이 장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부 지대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소 공산 진영이 유라시아의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주변부는 장악하지 못했으니까 바로 이 해상 권력, 미국과 어떤 서구 자본주의 진영으로 대표되는 이 해상 권력이 이 육상 권력을 포위함으로써 이 공산 진영이 더 이상 요 주변부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딱 포위해서 막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냉전 시대 때 지정학인 거죠. 네, 바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이 소비에트 연합이 거대한 유라시아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주변 부분을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 미국이 군사를 배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양쪽이 이제 미국이 되는 거죠. 양쪽에서 다 이 주변부를 꽉 포위를 함으로써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포위를 함으로써 이 중소 진영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이 냉전 시대 때 지정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소비에트가 해체가 됐죠. 1990년대 초에 소비에트가 해체가 되니까 이 문제는 이 거대한 유라시아라고 하는 땅이 갑자기 빈 공간, 블랙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죠. 브레진스키의 그 유라시아 체스판이라는 책을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냉전 시대 때 이 공산주의 진영에 의해서 장악됐던 이 유라시아라고 하는 땅이 소비에트가 해체되니까 블랙홀로 된 거죠. 텅 빈 땅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브레진스키는 뭐라고 하냐면 유라시아가 유럽과 중국 사이에 빈 땅이다. 그러니까 여기 유럽이 있고 중국이 여기 있으면 요 사이에 그냥 땅이 비어 있어서 지금 이게 체스판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어떻게 장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제 미국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라시아의 유럽파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 이때 유라시아의 유럽파라는 것은 그 유럽은 서유럽이겠죠. 소위 말하는 친자본주의 혹은 친미국적인 성향을 가진 이 서유럽의 정체성을 이 유럽이 동진을 해서 동쪽으로 가서 이 유라시아를 유럽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러시아가 사실은 굉장히 유라시아 국가라고 하지만 굉장히 유럽적인 콤플렉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렇죠? 유럽과 아시아의 통해 있지만 유럽이라고 더 많이 자기를 생각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 러시아를 더 유럽화 시킴으로, 특히 서유럽화, 동유럽화가 아니라 서유럽화 시킴으로써 이 유라시아를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극동이에요. 그러면 극동은 바로 이 유라시아에서 바로 이 동쪽에 있는 곳을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동아시아를 이때는 이제 극동이라고 불렀죠. 저 끝에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끝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극동이라고 하는 곳은 이때만 하더라도
뭐 요 얘기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중국이 절대 서구의 위협적인 세력이 아니었어요. 소련이 위협적인 세력이었고 오히려 중국은 굉장히 미국과 한편으로는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협력을 많이 했죠. 많이 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과 협력을 함으로써 이 극동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유라시아를 유럽화해서 이 탈냉전 시대 때 지정학을 재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브레진스키의 이 유라시아 체스판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2011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신실크로드 선언을 하면서 피벗 투 아시아, 요즘 이제 오바마 정부 때 많이 얘기됐던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얘기가 아주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닌 거죠. 사실은 이 유라시아라고 하는 요 지역, 그다음에 극동의 지역에 어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맥락 속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국은 그럼 이 유라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SCO라고 하는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하는, 최근에는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와서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SCO라고 하는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죠. 그래서 중국은 사실 이 유라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상하이 5라고 하는 것을 1996년에 이미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5개 나라로 상하이 5라는 것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2001년도에 여기에 우즈베키스탄을 합류시켜서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것을 만들죠.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해와서 2017년에는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 제가 연도를 잘못 썼어요. 2018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몽골, 이란 이런 나라들을 관찰국, 대화 상대국을 넣으면서 굉장히 지금 이 SCO를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게 지금 SCO의 멤버, 그러니까 회원국이에요. 보면 유라시아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몽골이죠. 몽골과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관찰국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화국, 그 다음에 뭐 게스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그 관찰국이라든지 대화 상대국을 빼더라도 거의 유라시아의 지금 60%의 면적과 31억의 인구를 SCO가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조직인 거죠. 그래서 그럼 이 SCO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원래 이 중국이 지금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SCO를 만든 이유는 중국 서부 변경의 안보. 왜냐면은 이 중국 서쪽 변경이, 이쪽 변경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테러리즘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안보가 되게 불안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특히 테러나 이런 이슬람 세력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국이랑 러시아랑 같이 결합을 하고 협력해서 이 지역을 좀 안보를 좀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별게 아니다 이제 라고 자꾸 서양에게 이렇게 안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SCO를 보면 이런 군사협력, 뭐 테러리즘만이 아니고 군사협력뿐 아니라 경제, 문화협력으로 굉장히 거대한 어떤 지역협력 블록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협력하기가 쉽지 않은데 협력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이니셔티브. 이 SCO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1대1로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지역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중국은 지금 1대1로를 이야기를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방 정책이 있고, 그다음 카자흐스탄은 또 카자흐스탄의 어떤 빛의 길, 그러니까 여기 카자흐스탄이든 몽골이든 이쪽이 지금 다 바다가 막혀 있는 나라잖아요. 내륙 국가들인데 몽골은 초원의 길 프로젝트, 뭐 카자흐스탄은 빛의 길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역 루트를 확장해 가려고 하는 자기들 이니셔티브를 내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안으면서 SCO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SCO가 처음에는 이 서쪽 지역의 안보를 안정시킨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동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면서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1대1로의 밑그림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대1로를 다시 이제 보시면 아까 냉전 시대의 지정학과 지금 탈냉전 시대의 어떤 지정학, 제가 지정학 또는 지경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정학과 지경학이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죠. 결국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나 어떤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이 지리의 문제를 보는 거라고 한다면, 지경학은 결국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인데, 이거는 예전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이 정치적인 지정학과 지경학은 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탈냉전 시대에 와서는 정치 지정학보다는 우리는 이거 경제협력을 위한 거다, 이렇게 지경학적인 요소를 훨씬 더 강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요소와 지경학적인 요소가 같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실크로드를 보시면 과거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변부 지대론, 즉 육상 권력 안에 이 미국으로 중심되는 이 해상 권력이 육상 권력을 딱 막고 포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실은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하나의 지정학적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 해상 권력을 뚫고 나오려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이 푸저우부터 이쪽 동남 연해에 중국의 발전한 도시들이 다 있죠. 요 위에 이제 상하이가 있고요. 상하이부터 쭉 광저우까지 발전한 도시. 소위 말해서 중국이 그 70년대 말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요 동남 연해를 중심으로 아주 급속하게 발전을 시켰죠. 그러면은 이 발전한 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자와 운송 루트가 필요한데, 이 운송 루트에 되게 중요한 곳이 이 말라카 해협이잖아요. 근데 이 말라카 해협의 이 싱가포르를 주변으로 한 이 지역은 정말 대표적인 친미,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으로서는 이 말라카에 의존하지 않고, 말라카 해협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운송 루트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와서 아프리카로 와서 그다음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이 루트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21세기 이 해상 실크로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구당, 이쪽에 콜카타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군항들, 그다음에 또 여기 나이로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19세기 때 너무나 중요했던 수에즈 운하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그 1900년대 초에 독일이 베를린 바그다드 철도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바로 이쪽에 이 아프리카나 이쪽에 그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권을 벗어나서 여기서 자기의 루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을 좀 떠올리게 되죠. 어쨌든 21세기 버전, 중국 버전의 새로운 지정학적 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킨더의 말, 즉 그 세계섬,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개 섬을 장악하는 자가 패권을 장악한다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 이 1대1로의 그림이 이제 어떤 그림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럼 중국의 어떤 중국성, 중국 정체성 문제로 좀 돌아갔다가 다시 1대1로로 오려고 하는데요. 우선 중국 지도예요, 이게. 그럼 중국이란 나라는 변경이라는 말을 써요. 변경이란 이 말을 변경이라고도 해야 뭐 변경지대라고 말을 하죠. 저는 이 중국을 이해할 때 변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우선 중국은 이 지도를 보시면 이 하얗게 한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한족이죠.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족이 그중에서 거의 92%를 차지하고 소수민족이 8%,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를 하죠. 그럴 때 이 땅을 보시면 원래 한족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의 전체 면적에 비해서 이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3분의 1도 채 안 되는 면적인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소위 요즘 굉장히 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위구르나 이쪽 지역에서 이제 독립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쪽에 티벳도 오래전부터 계속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내몽골이 있고요. 내몽골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밖이 사실은 몽골인데, 이 몽골과 이제 내몽골이 사실은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내몽골만 가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특히 요 지역은 지금 굉장히 안보적으로 불안해요. 독립운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 지금 이 위구르에는 중국이 지금 무슨 사회주의 시대 때 만들고 없어졌던 그 교양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노동개조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금시킨다고까지 지금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8% 소수민족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 요 티벳 쪽, 그 다음에 이제 회족이 요 지역에 살고 있는 회족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만주족, 그 다음에 위구르, 요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 위구르가 살고 있는 신장 지역, 그 다음에 그 티베트 쪽에 살고 있는 티베트 지역, 특히 신장 지역과 이 칭하이, 그 다음에 이쪽은 회족과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곳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고, 그 다음에 이 티벳은 알다시피 티베트 불교고요. 그럼 중국에서도 이쪽은 특히 이 위구르족은 생긴 것부터가 달라요. 아시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중앙아시아 쪽의 사람들처럼 생겼죠. 생긴 것부터가 다르고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국과 이질적인 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 한족이 살고 있는 중국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툭하면 이제 독립을 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쪽에 생기고 있죠. 도대체 이 중국의 이 변경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그러면 변경이라는 말은 쓰는데 그럼 변경이 아닌 요 지역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그 중국 사가들, 특히 청나라 청제국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요 지역, 그러니까 변경이 아닌 원래부터 있었던 요 중국을 뭐라고 부를까라고 했을 때 차이나 프로퍼라는 말을 썼어요. 도대체 차이나 프로퍼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게 1912년도 중화민국 지도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무너지면서 1912년에 중화민국이 이게 우리 중화민국의 땅, 사실 중화민국이 이 땅을 다 다스리진 못했죠. 지배하진 못했지만 이게 우리 중화민국 땅이다라고 한 그려놓은 지도인데 이걸 보시면 여기 분홍색 파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차이나 프로퍼에 해당하는 이 원래의 중국. 한족들이 살고 있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몽골. 지금은 중국이 몽골이 독립된 나라지만 이 지도 안에는 몽골까지 다 중국 지도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신장, 티베트, 그 다음에 이쪽에 만주족, 이제 지금 동북삼성이라고 하는 지역까지가 이렇게까지가 다 우리 중화민국의 땅이다라고 처음에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 도대체 차이나 프로퍼라는 말을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것들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여기를 그러면은 아까 말하는 변경 지역과 변경 지역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차이나 프로퍼라고 할 때 이걸 그러면 내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내지라고 하고 밖은 아까 말하는 변경은 외번이라고. 이 번이라는 거는 오랑캐 번자죠. 외부에 있는 이제 오랑캐들이고 내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 차이나 프로퍼가 중국 본토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중국 땅인데 여기는 본토고 그럼 밖에 있는 땅은 변경이고. 이 서울대 동양사학과의 김호동 선생님은 요 차이나 프로퍼를 뭐라고 번역하시냐면 원래 중국이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살았던 중국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럼 다시 이 개념을 조금 더 보면 이 원래 중국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이게 명나라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명나라 지도를 보면 바로 그 원래 지도에 해당하는 때가 바로 명나라라는 그 왕조의 영토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명나라 왕조의 때는 지금 말하는 신장, 티베트, 몽골, 동북삼성이 다 명나라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중국은 굉장히 지금 중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중국이었던 거죠. 그러면 청나라가 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청이 요 지역, 요 빗금친 지역의 이 만주족들이 점차 내려와서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원래 중국, 명나라의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 신장과 티베트, 몽골까지 정복을 하면서 청제국 때 중국의 영토가 이렇게 커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 자세히 이 연도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청나라가 청제국 안에 복속시킨 연도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징 이쪽은 1600년도, 1644년, 1640년도에 대체로 중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나라 때의 중국을 다 복속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쪽 지역은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계속해서 정복을 통해서 이 변경을 정복을 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을 보면 거의 이 청나라 때 지도와 굉장히 비슷한데 그 중에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외몽골이라고 하는 이 몽골만 이제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 지역의 일부를 1860년도에 이제 그 북경 조약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러시아에게 땅을 많이 떼주게 되죠. 이쪽 지역과 동북 쪽에 러시아 땅을 떼주면서 약간 거기보다 줄어든 게 지금의 중국의 땅인 거죠. 그럼 지금의 중국의 땅은 소위 말하는 명나라 때 가졌던 이 소위 말하는 원래 중국, 그러니까 차이나 프로퍼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변경, 신장, 티베트, 그 다음에 이 내몽골, 몽골, 그 다음에 동북삼성,
만주족이 지배했던 동북삼성 이렇게 이 변경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이어진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 원래 중국과 이 바깥에 있는 중국의 관계를 이 학자들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이를테면 오웬 라티모어라는 학자는 이것을 인너 아시아 프론티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의 변경에는 이 인너 프론티어가 있고 내부 변경이 있고 외부 변경이 있다. 즉 내부 변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중국의 이 변경을 소위 말하는 소위 아까 말했던 차이나 프로퍼와 이 변경 사이가 바로 내부 변경이 되는 거겠죠. 이 변경은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제 한쪽은 농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농경 민족이죠. 정주민들이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이제 유목민들이죠. 근데 이 유목과 이 농경 문명 사이에 끊임없는 교육,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탈도 일어나고 거기에 복속시켜서 조공도 시켰다가 이런 끊임없는 교육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유목민족은 농경민족에서 그 생산되는 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사실 생존하기가 어렵죠. 자급자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농경민족인 중국과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목과 농경이 같이 공존하는 내부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깥으로 외부 변경이 있다. 완전 초원지대인 외부 변경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고요. 토마스 바필드라는 사람은 위태로운 변경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정착 문명이라고 하는 이 중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 몽골로 대표되는 그 유목 문명이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초원 문명이 있으면은 이 3자의 문명 관계가 굉장히 서로 침입하면서 굉장히 이 변경이 딱 안정되지 않은 굉장히 유동하는 변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서울대 김호동 선생님 같은 분은 이 지역을 농목 전이지대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농경과 이 유목이 사실은 서로 계속해서 상호관계, 역동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아까 봤던 이 중국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명대의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청대의 중국이 있죠. 이랬을 때 이 관계를 학자들은 이것을 소중국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중국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 뭐 한나라 때라든지 진나라 때라든지 다 중국의 영토가 이렇게 작았죠. 그랬다가 중국의 영토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가 바로 원나라 때였고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다시 또 원래 중국으로 다시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 청나라 때 또 다시 큰 중국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대중국과 소중국, 중국인 왕조에 따라서 대중국으로 됐다가 소중국으로 됐다가 이런 관계를 계속해왔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제 김호동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말에 좀 의구심을 표시를 하세요. 왜냐면은 이 청과 원 같은 이 커다란 중국, 대중국, 변경을 다 포함한 나라를 과연 이 나라를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이라고 하는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원지도가 있었나? 원이라고 하는 원은 결국 아시다시피 몽골이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잖아요. 중국도 지배됐고 사실은 그때 고려도 그 안에 복속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의 왕조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는 원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지만 사실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이 한족이 원나라에게 지배를 당했던 시점이었던 거죠. 사실 말해서 중국의 왕조라는 것은 사실상 그 시기에는 소멸됐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한족이 아닌 이 북방민족이 건설한 어떤 그 몽골 왕조, 그 다음에 청나라도 마찬가지죠. 만주족이 지배를 했던 거죠. 북방에 있는 만주족이 이 한나라를 한족이 있는 땅을 지배를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청이죠. 그랬다면은 이때 이 원과 청은 우리가 중국의 왕조 역사를 할 때는 원이라는 왕조가 있고 청이라는 왕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체 세계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이민족에 의해서 침략당했던 시기, 다시 말해서 중국이 비중국의 세계에 편입됐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대중국과 소중국, 중국이 작아졌다 커졌다 이 대중국과 소중국의 교체를 했다고 했을 때 이 대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국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비중국에 의해서 비중국 세력에 의해서 편입되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역사학자들 논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과 청나라는 그럼 중국이 정말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주장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청대, 특히 청대에는 정말 학문적으로도 너무 많은 그 사상적이라든지 철학적인 집대성이 일어나고, 소위 말해서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 그다음에 사상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집대성되고 정리되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청나라가 그러면은 그 청나라는 그냥 중국이 아니었다. 이거는 또 혹은 원나라는 중국이 아니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중국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까 말했던 그 차이나 프로퍼, 원래 한족이 지배하는 원래 중국과 그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그 대중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비중국적인 중국이 같이 결합했던 이 중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중국은 바로 그 대중국의 역사를 물려받은 것이죠. 그렇죠? 원나라 때의 영토를 명나라 때 굉장히 거의 다 상실을 했다가 청나라 때 그것을 다시 복속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뭐 땅이 다 갈라졌죠. 땅이 다 그 군벌들이 다 난립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세워지면서 사실은 그 땅을 거의 다 다시 다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사실은 몽골, 그러니까 원나라와 청나라를 잇는 대중국의 맥락을 잇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1911년에 그러니까 신해혁명이 막 일어나고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중국의 혁명정부가 세워졌지만 중국의 그 통일된 정권이 없었죠. 거의. 그렇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뭐 정부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또 군벌들이 또 각지에서 또 정권을 잡고 있고 이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통일된 나라가 없었던 시절에 그랬을 때 이때 이 지식인들 혹은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쟁을 보면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그 재미있게 드러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해혁명을 세웠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에 이펀파가 있었고 혁명파가 있었죠. 그래서 만주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청나라를 만주족이 세운 나라다라고 하면서 이 황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양식의 공화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공화파 혹은 혁명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계초나 강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입헌 군주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만주족의 황제를 그대로 우리가 황제로 갔대.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근대적인 나라로 입헌 군주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파가 대립을 했었죠. 근데 이 주장을 자세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결국에는 이 공화파 혹은 혁명파의 이제 그 가장 거두였던 손문이 이 중화민국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1911년에 중화민국을 만들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족공화라는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한족, 만주족, 몽골, 회족, 장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변경과 그 다음에 프로퍼 차이나 그 한족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라가 5개의 민족이 5개의 종족이 모두 함께 공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여기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원래 이 혁명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주족의 황제를 타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손문의 사상이나 혁명파들에게는 한족 중심의 혁명, 소위 말해서 만주족에 의해서 침략당한 이 한족의 정체성을 되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오족공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오족공화는 혁명파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는 입헌파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허군공화다. 이게 말은 이제 입헌군주제죠. 그러니까 그 이름만 있는 왕을 세워놓고 공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공화정과 제국, 그러니까 엠파이어의 정체성을 같이 중국은 가져와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만주족을 타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만주를 중국에 새로 만들어지는 중국의 국민 안에서 만주족을 배제하는 게 되죠. 그럼 만주족을 배제하게 되면 결국에는 몽골족, 그다음에 회족, 그다음에 티베트족을 포함한 이 변경 그 종족들을 다 같이 배제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이 어떻게 돼요? 예전에 대중국에서 다시 소중국으로 한족 중심의 소중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헌파의 강류이나 양계초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원래 소중국으로의 중국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서양의 어떤 미국이나 어떤 이런 나라처럼 공화제, 근대적인 공화제를 만들고 어떤 그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 청나라 때 가지고 있던 영토액을 반을 떼어주고 거기 있는 민족의 반을 떼어야 되게 작은 나라로 들어오는, 그거는 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적인 정체를 만들면서도 과거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제국적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욕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오족공화의 관념이 이 양뚜라고 하는 사람의 양뚜라든지 그다음 양계초가 썼던 이런 글에도 사실 이미 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보면 한족, 만족, 몽골, 회족, 장족의 토지 일부를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인민 어느 하나도 우리 국민으로서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필시 토지는 예와 같으며, 예라는 건 결국 청나라 때죠. 예와 같아야 되며 통치권도 예와 같아야 되고 인민도 예와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청나라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민과 땅을 다 중국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근대 국가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양계초도 마찬가지 말했어요. 중국이 망하면 그뿐이지만 망하면 관두겠지만 망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제국의 책략을 가져와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족, 만족, 몽골, 회족, 그다음 묘족은 남방 쪽에 있는 족인데요. 장족을 티베트 쪽까지 합쳐서 하나의 대민족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국의 정체성, 이 대중국을 그대로 새로 만드는 근대 국가에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내셔널 히스토리를 만들 때 그것은 제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근대 국가의 내셔널 히스토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때 특히 만주와 몽골은 굉장히 이런 오족공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죠. 굉장히 좀 못 믿어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몽골은 1921년도에 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독립을 일단 선언해버렸고, 티벳도 이때 계속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이 혁명파들이 또 이 정몽론을 주장해서 몽골을 군사적으로 쳐서 복속시켜야 된다, 막 이런 주장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몽골 사람들을 정말로 중국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느냐고 물어보면 다 요때 역사 시기를 얘기해요. 이때 몽골이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중국이 독립을 못하게 막았다. 러시아는 독립을 도와주려고 했고 중국은 독립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몽골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신해혁명 이후, 청나라가 망한 이후에 중국이 신해혁명이 1911년에 일어나고 1949년에 와서야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니까요.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그 중국의 통일된 정부가 없었던 시절이죠. 근데 이때 도대체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굉장히 일어났을 때 결국 이 청제국의 어떤 정체성, 이 영토적 정체성이든 국민적 정체성이든 문화적 정체성이든 문명적 정체성이든 이 청제국의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라도 잃지 않고 그대로 근대 국가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래서 현대 중국에서는 어쨌든 이 청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 청제국이 지금 중국의 어떤 정체성을 만드는 하나의 밑그림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나라 때 어떤 행정구역의 방식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중국이 성을 나누는 방식, 행정구역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제도라든지 군사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청나라 것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하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세운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한족과 아까 말했던 오족공화의 관념이 다시 딱 중화인민공화국의 서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테면 이 페이샤오통이라고 한 사람, 굉장히 유명한 80년대 민속학자가 이제 중화민족 다원 일체 구조라고 하는 말을 소위 말해서 이제 이데올로기로 딱 만들어놔서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은 다원 일체 민족이다. 그러니까 다민족이지만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양계초가 아까 말했던 대민족의 개념인 것이죠. 대민족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사실은 이것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 대중국의 정체성을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지금 그 신좌파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얘기되는 왕휘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민족 국가,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국, 엠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전환하는, 상호 전환하는 어떤 트랜스 시스템을 가진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북방의 이민족이 그 이제 관내, 그걸 관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관내로 침입을 하면서 이 변경과 그다음에 프라퍼 차이나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화적 교육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질성과 잡종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원성의 제국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결국 청나라 때부터 이어지는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장기적인 시간 구조 속에 민족 국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중첩된 구조로 지금의 중국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런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일리가 있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데올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이질성과 잡종성 혹은 다원성, 우리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다원성이라는 게 이제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질성이 모여서, 그러니까 하나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지만 결국 이 다원성과 이질성이라는 말은 자꾸 하나로 융합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면서 이데올로기화가 되기 쉽죠. 지금 중국의 이 위구르족이나 그다음에 이 신장 이쪽에서 계속 일어나는 어떤 모순들과 충돌을 생각을 하면 이 말이 굉장히 그런 현실을 낭만화하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럼 중국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 중국의 변경과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중국의 원래 중국 사이를 우리는 정말로 뭐 다원적이고 서로 다르지만 함께 다원적으로 공존하는 하나의 그 아주 유토피아적인 어떤 나라다, 이렇게만 봤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1920년대, 10년대, 20년대 이제 중국의 이 리따자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 글을 보면 이때 이 사람이 이 중국의 이 변경과 중국의 관내의 이 관계를 얼마나 이렇게 투철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당시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리따자오는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그 최초의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주역이었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1910년대, 20년대에 이 나온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공화로 개조한 이래 남북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1919년에 쓴 글인데요. 다시 말해서 각성이 중앙에 복족하지 않고 저 몽골과 티베트 변경에서 계속 자치와 자주를 주장한다. 그래서 이 연치주의를 행하지 않으면 신중국을 개조하지 못한다. 이 연치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그러니까 연방도 아니고 연치라는 것인데, 결국 이제 이 말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우리 이질적 오족공화는 굉장히 낭만화하는 거죠. 우리가 이질적이지만 모여서 공화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낭만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리따자오가 1923년에는 중국은 연방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인데, 다시 말해서 몽골이나 티벳이 워낙에 계속해서 독립해야 된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이건 하나의 나라로 이걸 억지로 이렇게 해서는 신중국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리따자오는 공산주의자였고, 공산주의자 이상 속에서 만들려고 하는 신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민주적인 나라에 이 티벳이라든지 몽골을 억지로 들고 오려고 하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상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연방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연방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입이 언제든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된다. 자기들이 원하면 이 연방 안에 들어오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1919년, 20년대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 이 중국의 이 변경 지역이 얼마나 원래 중국과 공존하기가 어려웠는가, 그러니까 중국을 만들기 전까지도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소위 이제 저는 아까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대중국과 소중국이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김호동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중국이 비중국의 세계에 편입됐던 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비중국 사이에 빗금을 슬러시를 하나 쳤어요. 왜냐면은 비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 청나라나 이 관내가 완전히 중국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국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 안에 중국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슬러시를 쳐서 이 슬러시 친 비중국성, 그러니까 중국의 정말로 중국의 정체성은 이 슬러시를 친 비중국성의 중국성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중국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인구 구조로 치면 정말 8%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존재가 지금의 중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이렇게 중요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정체성은 이 한족이라는 그걸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중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청제국, 그다음 중화민국, 그 청제국의 어떤 그 대중국적 요소, 다시 말해서 비중국적인 요소를 포함한 중국적인 요소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그대로 물려받은 지금의 중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조금 한 20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지정학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냉전시대 때 지정학을 얘기했었는데, 20세기 근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태평양 시대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 19세기가 대서양, 영국과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유럽의 식민지가 이제 그 대서양을 장악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20세기에는 미국이 강국으로 등장을 하면서 태평양 시대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로 굉장히 위협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의 지정학이 만들어지면서, 냉전 시대의 지정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냉전은 보통 우리가 미소 냉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미국과, 그러니까 소련보다는 오히려 소련은 뒤에 있었고 중국이 더 전면적으로 나서서 미국과 대결을 하면서 미중 냉전이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한국전쟁 때 소련은 사실 뒤에서 지원만 했고 중국이 거의 나서서 참전을 하면서, 그때 중국은 막 나라를 만드는 지 1년도 안 됐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런 신생국인 중국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정말 대결을 했던, 그렇게 대결을 했고 그게 베트남 전쟁까지도 계속 같이 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냉전 시대의 미중 대결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60년대 이후에 중국은 사실 미국보다도 소련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소련으로부터 이 핵 공격이라든지 이런 위협을 전면적으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동북 지역이 굉장히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소련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동북 지역에,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중공업이라든지 공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개혁 개방을 하게 되죠. 개혁 개방을 먼저 해서 이제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서양 세력들이 중국을 도와줌으로써 그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남 연해 지역의 중국의 경제가 이제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거의 냉전 시대에는 이 동북 삼성부터 시작해서 동남 연해로 되는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가 굉장히 중국의 중요한 정체성이 됐고, 상대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쪽의 변경은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됐었죠. 정말로 너무나 낙후돼서 이 중국의 이 가장 그때 당시 2000년 직전까지 문제가 뭐냐면 이 동남 연해와 이 서쪽의 지역이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던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거의 뭐 수십 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날 정도로, 한쪽은 너무나 빨리 근대화되고 막 발전했다면, 도시화됐다면, 한쪽은 정말 뭐 한 수십 년 전의 어떤 역사 속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서쪽의 변경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국과 소중국 그 얘기를 조금 끌어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냉전 시대 때 중국은 이 서쪽을 거의 이렇게 챙길 시간이 없었죠. 거의 동쪽이 굉장히 중요했죠. 동북부터 동남쪽까지 동북이 중요해지면서 소위 말해서 다시 소중국의 시기로 돌아왔던 시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이제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서쪽을 다시 챙겨야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년 정도예요. 아까 그 상하이 5가 1996년에 만들어지고 SCO가 2001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바로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중국에서 이 서부 대개발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서부 지역에 이 한족들이 가서 엄청난 자본들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 다시 중국이 예전에 이 동북아 쪽
그러니까 소중국만 신경을 쓸 때는 이 서부 지역과 큰 모순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발을 하면서죠. 개발을 하고 중국이 이 서부 지역을 다시 자기의 영향권 안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충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족들과 그다음에 또 자본과 이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던 방식을 자꾸 이제 거기에 침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이런 모순들이 여러 가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학자들 사이에 2010년도 이후에는 서진론이라는 논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원래부터 내륙국가였고 이 동북아는 사실 굉장히 변방이고 원래 중국의 중심은 이 유라시아다. 이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이 중국의 중심이었다. 이런 논의들이 2010년도에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실크로드 역사 상상이 이제 계속 다시 환기가 되면서 이 실크로드의 역사 상상, 소위 말해서 어떤 이질적인 문명이 교융하고 서로 네트워크적으로 연결했던 이 실크로드의 문명이 이 사회주의의 어떤 문명국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민족과 이런 나라들이 다 같이 공화하면서 같이 발전한다라고 한다는 지금 시진핑 시대의 이 사회주의 문명국가라는 이념과 서로 이렇게 호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지금 이 신실크로드 구상, 즉 1대1로 구상은 그 냉전 시대 때 소중국으로 수축됐던 중국이 다시 대중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어떤 21세기의 버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지금 이 실크로드, 즉 1대1로를 얘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과거의 어떤 실크로드 문명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너무 서양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이 다시 이제 또 예전처럼 무슨 패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러니까 중국에서는 요즘 다시 하는 얘기가 요즘 실크로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다시 실크로드 얘기를 처음에는 학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는 잘 안 하면서 이거는 1대1로고 그냥 우리가 인프라를 발전시켜서 경제적으로 같이 잘 살려고 하는 평화 발전의 논리일 뿐이다라고 자꾸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이념으로서 실크로드 얘기는 제가 아까 잠깐 인용했던 그 중국의 이제 소위 신자파 지식인 그 왕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최근 주장을 조금 인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1대1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지금 다시 풀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를테면 이제 왕후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실크로드는 고대 문명이 남기는 하나의 이념적인 유산이다. 결국 이 이념적인 유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회주의 중국, 지금 시진핑 시대의 사회주의 중국이 사회주의 문명국가라고 문명국가를 지향한다고 할 때 그 사회주의 문명국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가라는 것의 자양을 우리가 실크로드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근대 해양 사관의 전환이다. 다시 말해서 근대 해양 사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냉전 시대 때 태평양과 대서양을 소위 말하는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미국과 서유럽이 장악했던 그러면서 이 미국과 유럽이 장악한 이 태평양 시대, 그 해양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 소위 이제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그 루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20세기가 되면서 모든 어떤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양으로 대표되는 이런 근대성의 가치, 어떤 물질적인 상상, 모든 것들이 다 이 근대 해양사관 속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근대 해양사관을 이 왕후이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성으로 무한성을 소거하여 세계를 단일한 규범으로 만드는 서구적 근대 세계의 규범 질서 안에 태평양과 대서양이 장악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근대라고 할 때 굉장히 보편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소위 말하는 네이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라든지 어떤 민주라든지 뭐 어떤 보편적인 가치 규범, 서구가 근대 이후에 만들어낸 보편적인 가치 규범이 인류 모두에게 통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질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근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서구권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가치들, 그렇죠? 이런 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 왕조 시대 때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굉장히 이것이 보편적이고 지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면서 이 세계의 어떤 차이
차이를 다 무화시켜서 단일한 규범 세계 안에 모든 세계를 다 복속시키는 것이 바로 근대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해양시대의 사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위 말해서 중국의 이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 청과 원 왕조로부터 내려오는 제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대성의 모더니티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프리모던하고, 그쵸? 굉장히 그러니까 전근대적이고 뭔가 극복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스로 그 가치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만 그전에는 이제 이해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근대적인 사관, 근대적인 어떤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그 다양성과 이질성 자체를 가지고 중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런 관점으로 이 실크로드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이전까지 중국,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 100년 동안 근대라고 하는 가치 규범 속에 우리를 거기에 비춰보고 우리가 이 근대에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제도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즉 근대라고 하는 단일한 규범에 우리를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어떤 이념적인 유산을 우리가 실크로드로부터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중국 지식인이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실크로드가 과연 중국의 문명 유산인가? 우선 이 부분을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실크로드를 이야기할 때 한나라 시대 때 장건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나라 때부터 또는 또 뭐 여러 중국에서 이렇게 탐험을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를테면은 지금 실크로드 보면 아까 브리테니카 사전,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보더라도 이게 바로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어떤 교역 루트였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지만 지금 학자들이 이제 다시 연구하는 그 실크로드를 봤을 때 중국은 실크로드의 그 루트 중에 가장 어떤 중요한 매개였을 뿐이지 실크로드가 중국의 선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실크로드는 되게 좁은 의미에서는 중국이 인도, 서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교역로였다고 원래 봤다면, 지금은 이 유라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교역로이자 또 해상 루트까지를 포괄한다면 이것은 거대한 하나의 세계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 안에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는 있죠. 그리고 또 몽골 제국 연구하시는 아까 제가 몇 번 인용했던 서울대 김호동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 이 실크로드가 정말로 완성되고 가장 찬란하게 꽃피었던 시기는 그러니까 몽골 제국 시기, 팍스 몽골리카 시기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이 시기에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크로드에는 여러 주체들이 있었는데 일단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주체였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은 이 북방의 세력들이 항상 위협적이니까 이 유목제국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루트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실크로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은 무슨 경제 교역 루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양에서 모두 가져왔지만 중국 황제가 보니까 이런 거 다 중국에 있다. 중국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다. 그러니까 별로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명나라 때나 정말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교역로가 중국에게는 경제적인 이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정치적으로 소위 말하는 황제의 지배권을 얘네들이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인정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변경의 평화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에게 이 실크로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목국가, 주변에 있는 유목국가는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농경지대로부터 생산되는 어떤 물자들이 있어야만 유목 민족들이 생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거리 교역이 굉장히 또 유목국가에게는 중요했어요. 여기에 또 누가 중요하게 개입을 하냐면 국제상인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소그드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란계 상인들이 굉장히 여기에 중요하게 개입을 하면서 중국의 비단을 이쪽에 서아시아나 유럽으로 연결을 하고 또 유목 문명과 정주 문명을 연결하는 역할을 바로 이 소그드 상인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국의 천주에 가보니까 그 해상교역 박물관인가? 거기에 보면 정말 이 시기에 이 소위 말하는 이란계, 그 다음에 이슬람계 상인들이 여기에 있었던 족적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돼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13세기의 이 팍스 몽골리카, 그러니까 이 팍스 몽골리카라는 것이 바로 이 몽골 시대 때 이 교역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려하고 그러면서 세계 대여행의 시대가 생기고 소위 말하는 세계사라고 하는 게 생기던 이 18세기 팍스 몽골리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완성됐던 시점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이 관점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중국과 서양이 서로 교역했던 교역로라고 보는 관점과 중국을 넘은 더 커다란 세계가 정말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리고 서로 다른 주체들, 농경민족과 유목민족과 그다음에 국제상인들이 결합해 있었던 그런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했던 어떤 산물로서 실크로드를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게 되죠. 이것은 비단 실크로드를 보는 관점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중국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도 중요한 어떤 관점의 잣대를 만들어주죠. 다시 말해서 이때 이제 이게 몽골 제국의 지도인데요. 이 몽골 제국의 지도를 보면 소위 이제 팍스 몽골리카 시기죠. 중국의 이때는 뭐 중국의 왕조 체제에서는 이때가 원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냥 팍스 몽골리카, 몽골 제국의 시기 때였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 팍스 몽골리카라는 개념으로 실크로드를 봤을 때 결국 이것은 실크로드라는 건 단순히 동서만 교류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양과 유럽, 아시아와 유럽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의 교류까지 같이, 다시 말해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상인들,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실크로드의 핵심이다. 이게 이제 세계사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중국 중심으로 혹은 단일 민족 국가 중심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벗어난 관점에서 우리가 중국을 다시 이해할 때 지금의 중국의 핵심은 도대체 뭘까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비중국성의 중국성.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념을 써봤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비중국성의 중국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중국성의 중국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비중국성의 중국화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 프로퍼 차이나,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라고 하는 소중국의 어떤 정체성과 그 주변을 둘러싸는 대중국의 변경의 정체성이 있죠. 그럼 이 대중국을 이루는 이 변경을, 그러니까 슬러시를 한 비중국성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비중국의 세계, 슬러시한 비중국의 세계를 어떻게 중국으로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도 이 변경을 어떻게 우리는 다원 하나의 민족이야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비중국의 세계를 중국화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화할 때 이제 중국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죠. 이러면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다원성, 잡종성, 문화 혼종성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 개념들이 자칫하면 계속 하나, 결국 다원이지만 중요한 건 일체가 더 중요한, 일체라는 것으로 다원성을 계속 환원시키는 이런 이데올로기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이 실크로드를 어떤 더 큰, 그러니까 동서와 남북, 그다음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한 어떤 세계사의 형성으로 실크로드를 보게 된다면, 이 비중국성의 중국화보다 이 비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성이 도대체 이 비중국성의 중국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는 게 더 오늘날의 중국의 정체성을 우리가 탐구하는데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 중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중국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 비중국이지만 그 비중국을 포함함으로써 중국이 갖는 이 중국의 성격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이거와 관련시켜서 한 가지 더 묻는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속 여러 학자들이 이 청제국의 유산을, 고대 문명적 혹은 영토적, 그 다음에 국민적 이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청을 강조하는데 원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별로 없어요. 원제국을 강조하는 학자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옛날에 원제국은 도대체 어떤
어떤 문명적인 유산을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주었는가.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실크로드를 얘기를 한다면 항상 한나라 때, 그러니까 소중국일 시절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원제국이라고 하니까 중국의 비중국성이 극도였던 시기에 이 원제국이라고 하는 것을과 지금의 실크로드 문명 유산을 연결시켜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를 않는 거죠. 원은 항상 논의에서 빠지는 이런 원인은 무엇이며, 그러면 다시 그 원제국, 과거의 이 원제국은 도대체 중국에게 어떤 문명적인 어떤 영감을 주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결국 그것이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날 중국이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만든다고 할 때 이 사회주의 문명국가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중국의 정체성을 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이 문명 유산으로서의 실크로드는 도대체 중국에게 어떤 영감을 주어야 지금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패권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말 다 같이 잘 사는 어떤 새로운 팍스 시니카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렇죠. 평화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실크로드의 이념에는 팍스 몽골리카와 같은 팍스 시니카를 만들자는 것인데, 과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영감을 실크로드로부터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중국의 정체성 문제와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네, 좀 길어졌는데요. 이상으로 우선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